대치동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스스로 뺏거든요. 대치동에 가면은 거기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지방에서 어머니 학원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학원에 다녔던 학생 어머니를 보면서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친구는 대치동에서 자란 그 어떤 친구보다도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장안의 화제죠. 서울대 쌍둥이 채널로 정말 유명하신 두 분 선생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책을 쓰셨습니다.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평소에 채널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 저희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신 여쭤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분의 어머님이 저희 채널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삼형제를 다 보내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녀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삼형제가 모두 서울대 졸업생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공부와 관련해서 평소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식상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면은 그냥 해야 될 거 끝내고 노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지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떼쓰잖아요. 보면은 그럴 때 타협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도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은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지도해 주셨던 걸 돌이켜 보면은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작지만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거 있어서는 원칙을 딱 정하시고 반드시 하도록 만드셨던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막 그렇게 많이 시키시지 않았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학습지 숙제 이런 거 있죠. 사실 하루에 집중해서 하면은 뭐 1시간도 안 돼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인데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날 숙제 무조건 다 하고 논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해야 될 건 당연히 끝내고 놀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녀로서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생각하셨을 때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공부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느끼기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공부 정서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전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만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중에서 되게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원칙이 성적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제 그 시험 못 보면은 야 그러봐 너 공부 이렇게 했으니까 성적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말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많은 경우에 공부를 엄마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보통 결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꾸지람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 가지고는 최대한 뭐라 하지 말고 결과에서는 계속 최대한 독려해 주는 식으로 해주시고요. 다만 과정 중에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부여받은 숙제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라 해도 괜찮지만 최대한 결과 가지고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부모님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모하세요. 부모님부터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심을 딱 잘 잡으신 상태로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딱 보고 그랬을 때 필요한 걸 잘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부터 이미 시선이 아이한테 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집 애가 이거 한다는데 벌써 진도 여기까지 나갔다던데 하면서 아이를 최대한 거기 껴맞추려고 하는 접근법? 그러면 아이는 계속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의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이도 계속 흔들리고 자존감 낮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표 공부는 정의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엄마가 티칭하는 경우 엄마표 공부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초등 중학년 이후에는 엄마표 공부에서 이제 자기주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책에서 자기주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때 전환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기주도를 만들기 위한 엄마의 역할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의미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약간 자습? 이라고 학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혼공이라고 오해하시죠? 그렇죠. 혼공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자기주도 학습의 본연의 의미부터 일단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조금 요약하자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짤 수 있고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네. 실천을 한 다음에 잘 됐는지 평가하고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 일련의 공부 과정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인 거죠. 네네네. 근데 그랬을 때 그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뭐 혼공도 있을 수 있고 학원, 과외, 인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쵸. 거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부모님들이 그 능력을 길러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저는 반드시 부모님이 길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아이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아이가 알아서 이런 걸 터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딱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 성인도 이걸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아이는 하물며 더더욱 이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거고 네네네. 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이 잘 맞을지 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요거를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같이. 처음에는 완전 부모님 주도적이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 뭐 해보자. 근데 뭐 수학은 학원 가고, 뭐 영어는 뭐 책 사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부모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여러 번 부모님 주도하에 같이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아이한테 시켜보고 부모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얼추 자기주도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거의 혼자 하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서서히 독립을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들의 책에서 아이 실력 향상의 중요 포인트로 성향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이 성향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자기 아이를 보는 게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상태를 진단을 할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보신다던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아이들의 공부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 시점에 그 과목의 지식 수준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2 걸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근본적으로 학습 의지, 동기부여, 그 다음에 애초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의지 관리 문제, 혹은 뭐 부모님 또는 친구 간의 교우 관계 문제, 그러니까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학습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학습 상태 진단이라고 하면은 지식 상태 점검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공부에 있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잘 돼 있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좀 집중을 했고요. 그랬을 때 근데 이게 또 그럼 그걸 판단하는 게 되게 막연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번 책에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얻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총 4가지 파트로 해서 동기부여, 그 다음에 공부법 및 학습 전략, 네. 그 다음에 의지 관리,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이렇게 4가지 파트로 해서 각 파트별로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세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둬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하시다 보면은 아 이건 잘 돼 있구나 여기에 문제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저희 책에서도 자세하게 전략을 설명해 뒀으니까 네. 네, 해결해 주시는데 집중하시면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을 살짝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 성향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두 분도 쌍둥이시지만 성향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좀 지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교육 보통 다 시키시잖아요. 네. 근데 사교육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죠. 그래서 뭐 단체로 칠판 강의하는 판서식 학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학원이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1대1로 봐주는 네네네. 학원,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과외, 그리고 인강, 책 사서 독학하는 거, 네네네. 여러 가지 학습 수단들이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잘 맞는 사교육의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서 되게 뭔가 경쟁에서 이기는 거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해야 힘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애들은 강의식 수업, 단체로 진도를 나가는 그런 학원이랑 잘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고 시험 잘 못 보면 막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1대1 방식이 잘 맞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잘 맞는 사교육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은 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또 이렇게 지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건 좋거든요. 자존감이 과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 실력에 비해서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이만큼만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성향적으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좀 챙겨주셔야 되냐면은 기본 개념이나 기본 유형 있죠. 여기서 빵꾸가 없는지를 무조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의 특성상 좀 풀리면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 자각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깎아내리면 안 되지만 너가 지금 수준으로 하면은 예상되는 성적은 요 정도인 게 현실이다. 그래서 조금은 현실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자존감 너무 넘치는 아이들보다 제가 봤을 때 요새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존감 같은 것도 이제 애들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상담애들 보면 요새는 특히 워낙 선행학습이 기본이 되어버린 시대다 보니까 실제로는 못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자녀분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학생들한테는 가장 좀 집중해서 해주는 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줘요. 실제 사례 와닿게 선배들 사례 가지고 너보다 더 못했던 애들인데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다 보면 애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납득이 돼요.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자존감도 레벨에 따라서 너무 높은 경우랑 낮은 경우에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거 누구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시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맞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다. 공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뭔가 보통 이렇게 뭐 목표라는 대학이나 선망하는 롤모델 아니면 장래희망 같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공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먼저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별개로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에 따라서 목표가 있어야 애들은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목표가 없다거나 세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감이 없는 경우 내가 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그 원인이 다양한 곳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그랬을 때 여기가 문제가 있다 하면 딱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초등 때부터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욕심만큼 아이들이 또 따라주질 않잖아요. 근데 또 초등 때는 좀 별로였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노베이스에서 갑자기 급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베이스라는 게 진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최소한으로 이런 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좀 부족해도 이 정도만 보충해주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 질문 해주실 때 되게 공감했던 게 뭐냐면 가장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모님들 중에 상담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공부는 애가 뜻이 생겨야지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뜻이 없을 때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중에 진짜 중학교 3년 동안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딱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소한의 중등 기본기라도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아예 놔버리면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그 상담 드릴 때도 지금 애가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놓으시면 안 된다. 원래 공부 만약에 하루에 5시간 시키던 거 1시간으로 줄이더라도 최소한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 수준은 무조건 시켜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드려요. 그래서 공부 시키시다 보면 가끔씩 애들 슬럼프 오고 진짜 반항 심하고 이럴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도 홧김에 아예 그러면 그냥 공부 때려쳐 해가지고 놓게 해주시기보다는 저는 진짜 하던 거를 양을 확 20, 30%로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되는 수준 정도만이라도 하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주요 과목 중심인 건가요? 국영수가 기준으로 학교 교과서 수준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학교 시험에서 한 60, 70점 이상은 받을 거잖아요. 적어도 그 수준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수준 밑으로 갔을 때는 그 전 과정에서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기고 메꾸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최소한으로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연결해가지고 그럼 국영수 노베이스인 아이들이 성적을 급상승시키기 위한 필승 전략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있는지 좀 해주세요. 수학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 동안 그냥 놀다가 고등학교에 많이 입학을 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은 네, 특히 이게 그쵸,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일단 당연하게 중학교 걸 공부를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은 그 중등 개념이랑 그 다음에 각 그 단원별로 진짜 필수 대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것만 최대한 빠르게 일단은 공부를 한번 쫙 시켜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기본기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고1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그래서 이걸 진짜 집중해서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기본기를 만드는 게 일단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됐으면은 이제 현행과정 공부를 하는데, 현행과정 공부를 할 때 최대한 쉬운 책으로 공부한다. 왜냐면은 이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정석을 산다던가 뭐 개념원리 이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개념서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책들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개념 원리가 쉬운 교재가 네, 아니에요. 노베이스 친구들한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응용되는 문제들도 꽤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베이스 친구들이 그런 일반적인 개념서를 공부하게 되면 그것도 어렵다 생각하고 포기하게 될 수가 있고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가능한 쉬운 책, 뭐 대표적인 고등학교 책들 중에서도 기본 연산문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네네. 책들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책은 베이직센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베이직센이라는 책이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의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 같은 것들, 좀 쉬운 것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요런 책들 가지고 하면은 노베이스인 친구들도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학습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런 가장 쉬운 책으로 현행 과정을 시작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는 요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전에 이전 과정을 빠르게 최소한만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갖춰졌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빈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중학교 책을 다 다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다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무조건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 네. 이게 어렵다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그 구멍이 계속 그 뒤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고생하더라도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거기서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그 전에 있던 빈틈들이 메꿔진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학 노베이스 학생들한테 이렇게 3단계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전국 단위 자사고 한일고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수학학원 운영하고 계신데 그럼 아이들을 지켜보시면서 대치동에 살지 않아도 두 분 역시 뭐 대치동에 살았던 분들이 아니니까 대치동에 살지 않아도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을 경쟁 상대로 해서 걔네들하고 좀 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어디에 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네.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지방에서 어머니 학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 학원에 다녔던 학생 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친구는 대치동에서 자란 그 어떤 친구보다도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걸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거의 중공부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중공부 전문가셔서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이 아이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을 잘 잡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수준을 계속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동네에는 어떤 학원들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어떤 공부 방법들이 있고 교재는 뭐가 있고 이거를 본인이 쭉 분석하신 다음에 아이한테 맞는 것을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의지를 다잡아주는 문제, 기본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네네. 원칙들.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빠삭하게 일단은 익히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대치동에 있다고 한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대치동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도 스스로 빽빽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대치- 오해하시잖아요. 대치동에 가면은 거기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학원에서 해주는 건 딱 그 교과에 대한 지식학습 요것만 도와주는 정도지 네네. 공부의 전반에 있어서 올바른 지도를 다 끌어주는 학원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어떤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지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아이가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우리 아이가 살지 않아도 희망을 좀 가지시고 네,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의 책 기정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참 좋을지 작가님들 입장에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부모님들께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흔히들 하시는 그런 네네네. 실수 를 일단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성향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학습 상태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 수준이 아니라 그 동기부여부터 해서 공부법 및 전략, 그 다음에 의지 관리, 부모님과의 관계 크게 네 파트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뒀어요. 네네. 그래서 2장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진단을 하는 네. 단계고요. 그럼 진단을 하시면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보이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뒷장에서는 그 이제 3, 4, 5, 6장의 각 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법, 전략들을 제시를 해뒀거든요. 네. 그러면 2장에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부족한 부분 위주로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 해결책을 따라서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번에 책 집필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는 책이 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문제 상황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는 책. 아까 전에 2장의 진단 체크리스트 줬듯이 책을 전체를 다 매번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체크리스트 부분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만 골라서 읽는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읽으셔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